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은 3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숙청과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서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한 가족의 일원이었던 한 여성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게 된 사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애. 북한에서 숙청당한 장군의 딸로 한때는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정착하여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탈북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특별했죠. 평양의 새벽녘 김일성 주석의 동상 아래에서 아침 체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일상적이었다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풍경을 무심히 지나치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보위부의 간부였던 아버지 덕분에 평양에서 손꼽히는 특권층으로 살았습니다. 이 특권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 중심에 위치한 고급 주택으로 넓고 아늑한 집안 곳곳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가구와 장식품들이 가득했고 특히 어머니는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남다른 정성을 쏟으셨죠. 집안의 장식과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 가족의 지위를 반영하는 듯했어요. 저는 이런 집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준비된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며 나만의 세상이 이렇듯 완벽할 것이라 믿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엄격하셨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딸이야. 절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 어머니의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문이 지켜야 할 명예와 권력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제 어린 마음에도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력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제가 어떤 일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늘 신경을 쓰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양에서 열린 한 대규모 집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실수로 중요한 인물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실수는 큰 문제가 될 뻔했지만 아버지가 재빨리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애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란다. 내가 하는 작은 실수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북한 최고의 명문 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 자녀들만이 허락된 이 학교에서 저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강의실은 최신식 장비들로 가득했고 교수진은 북한의 엘리트 중에서도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함을 교육하며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전공은 정치학이었고 북한의 정치 체제를 연구하며 김일성 주석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 동안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이 체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애야, 남한에서 유입된 자료를 한번 봐줄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배워온 것과 완전히 달라. 그 친구는 평양에서 제법 고위직에 있던 부모님의 딸이었고 그녀도 나름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그녀가 내민 USB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에 USB를 꽂고 나만의 드라마와 뉴스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내가 알고 있던 북한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왜곡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우리 가족의 운명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치적 반역자로 몰려 숙청당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아버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의 권력은 이제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칼날로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이후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고 그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내에서도 금기시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숙청된 이들의 운명은 대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에 우리는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우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그날 우리 집은 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보위부 요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 광경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숙청 소식이 전해진 며칠 후 어머니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고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그날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모든 특권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저는 이제 평양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평양을 떠난 저는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 근처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은 북한과 중국 간의 밀무역이 성행하는 지역으로 정부의 감시가 비교적 덜한 곳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북한 내부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로 식료품, 옷, 전자기기 같은 생필품을 거래했지만 때로는 더 위험한 물건들도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밀수업자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외국에서 유입된 정보와 남한의 문화, 그리고 북한 체제의 실체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 속아온 진실을 조금씩 알려주었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 체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강요해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밀수품을 전달하던 중 갑작스레 보위부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밀수업자들과 함께 있던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총을 겨누며 모두 손들어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밀수업자 중 한 명이 저를 강제로 끌어당기며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은 뒤에서 울려 퍼졌고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더욱 강하게 남한으로 도망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는 제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밀무역을 하며 저는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남한의 자료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그들의 삶은 풍요롭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죠. 특히 남한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북한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강요해왔는지를 깨닫게 된 저는 이제 남한에서의 삶이 단지 선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느꼈고 남한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탈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 탈북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며 발견되면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이는 곧 죽음이나 강제 수용소로의 이송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저를 돕겠다고 나선 브로커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탈북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들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그들은 저를 인신매매 조직에게 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신매매 조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중국의 외딴 농촌 지역으로 팔아넘겼고
저는 그곳에서 가난한 중국인 남성의 아내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아내가 아닌 단지 그의 성적 놀이개에 불과했습니다. 그 남성의 집에서 감금된 저는 매일같이 성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이 아님을 절감했죠. 아침이면 농사일을 돕고 밤이면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중국의 시골 마을은 폐쇄적이었고 저의 고통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삶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다고 느꼈습니다. 몇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철저한 감시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적인 폭행과 학대는 저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자주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고 살고 싶은 의욕조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 자유를 되찾겠다는 희망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저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농촌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저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의 좁은 골목을 달리며 발각될까 두려워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탈출 당시의 긴박한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빗속에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기도 하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는 오히려 제 탈출을 도와주는 은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빗소리에 제 발자국 소리가 묻혔고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을 감춰주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길을 헤치고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벗어나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갈망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다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다행히도 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먹을 것과 잠시 쉴 곳을 제공해 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시 브로커를 찾을 것을 권유했지만 이번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브로커들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숨어 지내며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중국의 큰 도시로 향하면 그곳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도시는 저에게 또 다른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브로커들에게 접근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탈북자들을 돕는 한국인 목사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제공하고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저는 탈출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고 제가 심리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남한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탈북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과정이었지만 목사님은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당신은 반드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며 탈출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머물 수 없었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탈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안전한 경로로 인도하기 위해 현지 브로커들과 협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목사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국경을 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탈출 경로는 험난하고 위험했지만 저는 이제 목사님의 손을 잡고 있었기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중에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어둡고 험난했으며 언제든 발각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신앙과 희망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위협을 넘어 저는 결국 중국을 떠나 제3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남한으로 갈 수 있는 안전한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제3국에서 저는 남한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 고통과 고난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끝까지 도와주셨고 제가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여정은 남한 도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적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한의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남한의 법과 질서, 경제 시스템,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저는 곧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받으며 남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갔어요. 또한 다른 탈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며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키워갔죠. 하지만 남한에서의 생활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시골 농촌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가 평양에서 누렸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첫날 밤 농촌의 작은 집에서 잠을 청하려 했을 때 사방이 너무 조용하고 어두워 불안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낯선 소리들이 들려왔고 저는 도시에 있을 때처럼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워져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으면서도 저는 조금씩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함께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들의 친절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웃 중 한 할머니와의 만남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에게 모두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으며 살아가는 법이야. 내가 힘들더라도 이곳에서 너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농촌에서의 생활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누리던 특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질 때면 저는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농촌 생활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저는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뒤로하고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숙청당한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저와 함께 탈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울적하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고난이 오히려 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농사에 만족하지 않고 농촌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이를 위해 농촌 주민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로 농촌의 특산물을 활용한 작은 가공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고유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남한 전역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으며 이제는 남한에서 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중입니다. 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며 남한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저녁이 되면 가족 같은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 삶을 통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한에서의 삶이 안정되면서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남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들과 접촉하며 그들이 남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나누며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남한에서의 적응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한 사회가 탈북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겪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 저장소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